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과 분쟁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가장이 되어버린 여성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찾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특별한 홍보도 초청도 없었지만 이들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상 밖의 선택, 그 배경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대한민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흐름이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스타샤 밀레바예요. 32살이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창밖을 내다봐요. 맞은편 건물들이 회색빛으로 서 있죠. 페인트가 낡아서 벗겨져 있더군요. 창문 몇 개는 깨져서 나무 판자로 막아놨어요. 매일같이 보는 풍경이에요.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는 어머니들을 만나요. 전화를 붙잡고 소식을 기다리는 아내들도 만나죠. 아버지가 어디 갔는지 묻는 딸들도 만납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평범했지만 좋은 삶이었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일했거든요.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시원한 곳이었죠. 오래된 책 냄새가 좋았어요. 용감한 기사와 아름다운 공주 이야기를 찾는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이 즐거웠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사람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꼈죠. 남편 빅토르는 기차 기관사였어요. 키가 크고 든든했죠. 따뜻한 갈색 눈을 가졌더군요. 매일 아침 차를 마시고 버터 바른 검은 빵을 먹었어요. 제 이마에 키스하며 오늘 저녁에 봐, 내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러고는 기차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이면 빅토르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집에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었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옛날 영화를 봤어요. 그냥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했어요. 정원이 있는 작은 집을 사는 꿈을 꿨죠. 우리 삶은 안전했어요. 평범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지만 그게 좋았어요. 평생 그렇게 살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됐죠. 모든 게 너무 빨리 바뀌었어요. 어느 날 아침 빅토르가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죠. 부엌 테이블에 앉아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나스타샤, 그가 조용히 말했죠. 나가야 해. 정부에서 모든 남자들을 소집했거든요. 빅토르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옷을 챙겼죠. 기차역에서 오랫동안 저를 안아줬습니다. 그의 기차가 멀리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그게 8개월 전 일이에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힘든 날들이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깨어납니다. 2사람 몫이 아닌 1사람 몫의 차를 끓여요. 혼자 아침을 먹죠. 집안의 침묵이 무겁고 차갑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여성의 얼굴에서 같은 슬픔을 봐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잃었어요. 모두 오지 않는 소식을 기다리죠.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도시 분위기도 달라졌어요. 많은 상점이 문을 닫았죠. 식료품 값은 매주 오릅니다. 가끔 상점에 빵이 없어요. 아이들을 위한 우유도 없을 때가 있죠. 사람들이 항상 걱정스러워 보여요. 길에서 빨리 걷죠. 땅만 내려다보면서요. 아무도 웃지 않아요. 아이들조차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빅토르 생각을 해요. 춥지는 않을까 궁금해져요. 음식은 충분한지도 궁금하죠. 그도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 싶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우리 꿈들을 생각합니다. 정원이 있는 집 말이에요. 절대 가질 수 없는 아이들도요. 영원히 사라진 평범하고 안전한 삶도 생각해요. 어떤 밤은 잠들 때까지 울어요. 어떤 밤은 아침이 올 때까지 천장만 바라보죠. 이게 지금 제 삶이에요. 저 같은 여성들의 삶이죠. 우리는 혼자예요. 무서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호기심이 생기는 이야기였죠. 사람들이 러시아를 떠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식료품점에서 속삭였어요. 버스 정류장에서도 논의했죠. 그리고 한 이름이 계속 나왔어요. 한국이라는 이름 말이에요. 한국은 달라, 사람들이 말했어요. 한국은 안전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있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단어를 자꾸 들을수록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한국이라는 단어를요.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정말로 저 같은 여성이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직 답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잊었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래에 대한 호기심 말이에요. 그렇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식료품점에서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죠. 빵과 우유를 사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앞에 선 여자가 친구와 러시아를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우리 이웃집 딸이 한국으로 이주했어. 그녀가 말했어요. 거기서 일자리도 찾았대. 결혼도 했고. 그때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로요? 한국이 존재한다는 건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사람들이 사는 진짜 장소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냥 멀고 작고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봤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었죠. 아시아 어딘가에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러시아에서 아주 멀다는 것도요. 덥고 습하며 이상한 음식 때문에 배탈이 날 것 같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아는 전부였죠. 그런데 사람들이 한국으로 가야 해라고 말하기 시작하니까 혼란스럽고 짜증났어요. 왜 한국이에요?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은 안 되나요? 그런 나라들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중요한 나라였죠. 하지만 한국이라니? 너무 뜬금없는 선택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부엌에 앉아 더 생각해봤어요. 아파트를 둘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제 텔레비전이 삼성이었어요. 세탁기는 LG였습니다. 냉장고도 삼성이었죠. 잠깐. 이것들이 한국 회사가 아니었나요? 침실로 가봤어요. 휴대폰도 삼성이었죠. 옷장에는 노스페이스 겨울 코트가 있었는데 작은 라벨을 보니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적혀 있더군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안에 라면이 있었죠. 포장지를 들고 라벨을 읽어봤습니다. 농심. 한국제였어요. 이상했어요. 한국 제품들이 집 곳곳에 있는데 전에는 진짜 눈치채지 못했던 거죠. 빅토르와 함께 살던 예전 생활을 떠올려 봤어요. 현대 자동차가 있었죠. 파란색이었고 믿을만 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답니다. 빅토르는 그 차를 아꼈어요. 친구들이 가진 러시아 차보다 낫다고 항상 말했죠. 한국 차는 영원히 간다라고 일요일 아침마다 차를 닦으면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 제품들이 상점에서 사라졌죠. 지난달 삼성폰이 고장나서 새 폰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전자제품 가게에 삼성이 없었습니다. LG도 없었어요. 대신 거의 똑같이 생긴 싼 중국 폰들이 있었죠. 가게 주인은 똑같이 잘 작동한다고 약속했어요. 같은 품질에 더 나은 가격이라고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샀어요. 하지만 2주 후에 화면이 깨졌죠. 한 달 후에는 배터리가 죽었어요. 2달 후에는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예전 삼성폰이 그리웠어요.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거든요. 이런 일이 어디서나 일어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새로 나온 중국 세탁기들은 몇 달 후에 고장났죠. 새 중국 텔레비전들은 화질이 형편없었어요. 새 중국 차들은 이상한 소리를 내며 항상 수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불평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작동 안 해, 이웃이 말했어요. 다 너무 빨리 망가져. 예전 제품들이 그리워, 우체국 직원이 말했죠. 비쌌지만 오래 갔는데.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한국 제품들은 그냥 제품이 아니었어요. 좋은 제품들이었죠. 믿을 만한 제품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신뢰하는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텔레비전과 폰을 만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한국을 상상해봤어요. 좁은 아파트들로 가득한 붐비는 도시들을 그렸죠. 쉬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어요. 제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관습들도 상상했습니다. 거기서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하며 언어도 못하고 친구도 못 사귀는 제 모습을 그려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 같은 러시아 여자를 원하긴 할까요? 친절하게 대해줄까요? 아니면 외국인 취급을 할까요? 음식 생각도 했어요. 한국 음식은 아마 제게 너무 매울 거예요. 생선회나 발효 채소 같은 걸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제 위장은 단순한 러시아 음식에 익숙했어요. 감자, 빵, 수프, 고기 말이죠. 날씨도 생각해봤어요.
한국은 아마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너무 추울 거예요. 예측 가능한 러시아 날씨에 익숙했거든요. 거리도 생각했어요. 한국은 제가 아는 모든 것들로부터 너무 멀어요. 거기 가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돌아오죠? 어떻게 어머니 무덤을 찾아가고 옛 친구들을 볼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하게는 언어를 생각했어요. 한국어는 배우기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글자가 러시아 글자와 완전히 달랐어요. 소리도 러시아 소리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어를 못한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일해요? 어떻게 친구를 사귀죠? 어떻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의구심들이 먹구름처럼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삼성과 LG 제품들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만하고 오래가는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도 믿을만하고 지속적인 사람들일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한국은 단순히 좋은 제품에 관한 나라가 아닐지도 몰라요. 뭔가 더 중요한 것에 관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믿을 준비는 안 됐어요. 하지만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궁금해한다는 건 몇 달 동안 느끼지 못했던 어떤 것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희망 말이에요. 그렇게 희망이라는 감정을 처음 느꼈을 때 이리나를 만났어요. 추운 화요일 아침 여성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난방이 제대로 안 되더군요. 우리 모두 실내에서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리나가 작고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40살 정도 되어 보였죠. 지친 눈과 다듬어야 할 회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더군요. 거친 일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제 책상 맞은편에 앉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이리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500km 떨어진 작은 마을 출신이었어요. 전쟁 전에는 남편과 10대 아들 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았죠. 닭과 소가 있는 작은 농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좋은 삶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되자 남편이 소집됐어요. 18살인 큰아들도 함께 소집됐죠. 같은 기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3개월 후 이리나는 끔찍한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과 아들이 모두 전투에서 죽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농장 일은 혼자 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어린 아들은 항상 화가 나고 슬퍼했어요. 학교에 가지 않기 시작했죠. 그녀와 대화도 멈췄습니다. 마을에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지방정부는 가족들 돕기를 중단했죠. 음식값은 비싸졌고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리나는 돈도 희망도 없었어요. 갇힌 기분이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이 다른 도시에 사는 딸에게서 온 편지를 보여줬거든요. 딸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 러시아 여자를 만났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여자는 한국으로 이주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일자리를 찾았어요. 안전함을 느꼈죠. 행복했습니다. 이리나가 이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여행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서류와 문서들이 있었죠. 여권 신청서들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정보도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한 사진들도 있었어요. 한국 시골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깔끔하게 줄지어 심어진 작물이 있는 푸른 들판이었죠. 빨간 지붕을 가진 작은 집들도 있었어요. 맑은 개울이 흐르는 산골 마을들도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평화롭고 정돈되어 보였어요. 모든 것이 잘 관리되고 보살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리나는 한국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 사진도 보여줬어요. 들판에서 일하고 부엌에서 요리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이었죠. 모든 사진에서 여성들이 건강하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한 사진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제 또래쯤 되는 러시아 여자가 한국 남자 옆에 서 있는 사진이었죠. 둘 다 정원이 있는 작은 집 앞에서 웃고 있더군요. 여자는 소박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리나가 자신이 알게 된 것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줬어요. 한국 남자들, 특히 농부들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아내를 원한다고 했어요. 강하고 책임감 있는 여성을 존중한답니다. 이건 놀라웠어요. 러시아에서는 많은 남자들이 여자가 아름답고 젊기를 기대하거든요.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예쁜 얼굴이 아니라 파트너를 원했습니다. 이리나는 많은 한국 마을들이 일손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떠나면서 나이든 세대만 남겨두고 있다는 거죠. 농장과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외국인 아내들을 환영한답니다. 그녀가 말할수록 더 관심이 생겼어요. 그때 이리나가 갈리나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갈리나는 이리나 마을의 또 다른 여자였어요. 인터넷을 통해 한국 남자와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산골 마을에 사는 농부였습니다. 이 한국 남자는 온라인 대화를 통해 갈리나에게 한국 음식에 대해 가르쳐줬어요. 짬뽕이라는 국에 대해 알려줬죠. 면과 채소, 해산물을 매콤한 빨간 국물에 끓인 요리였습니다. 갈리나는 가족을 위해 그걸 요리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온라인에서 레시피를 찾고 전문점에서 재료를 샀죠. 처음 만들었을 때 국이 아이들에게 너무 매웠어요. 아이들이 울면서 입을 식히려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갈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레시피를 바꿨죠. 매운 고추는 덜 넣고 채소는 더 많이 넣었어요. 더 순하고 러시아인 입맛에 맞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새로운 버전을 좋아했어요. 계속 다시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갈리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가 완전히 낯설 필요는 없다는 것을요. 한국의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자신 가족의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으로 있으면서도 한국 것들을 좋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제게 희망을 줬어요. 어쩌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제 러시아 정체성을 잃는다는 뜻은 아닐지도 몰라요. 이미 제가 가진 것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한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의구심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멀고 이상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진짜 가능성이 되고 있었죠. 저 같은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세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기회로 말이에요. 이건 단순히 문제에서 도망치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해결책을 향해 달려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빅토르가 사라진 후 처음으로 제 안에서 뭔가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아직 희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까웠죠. 호기심이었어요. 관심이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어요. 어쩌면 한국이 정말 다른 곳일지도 몰라요. 더 나은 미래가 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언젠가는 진짜 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이 진짜 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어졌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이 느렸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더 알아봐야 했거든요. 검색창에 한국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눌렀습니다. 처음 발견한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멀지 않았거든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찾았어요. 비행기로 단 2시간이었죠. 2시간이라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 타는 시간보다 짧더군요.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고 상상했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내 많은 곳들보다 러시아에 더 가까웠어요. 이게 제 마음속 모든 걸 바꿨습니다. 다음 3시간 동안 한국에 대한 글을 읽고 영상을 봤어요. 한국이 북한과 남한 두 나라로 나뉘어 있다는 걸 알았죠. 이리나가 들려준 이야기들은 안전하고 번영하는 남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도시들의 영상을 봤어요. 서울은 높은 유리 건물들과 넓은 도로가 있는 현대적이고 깨끗한 곳이었죠.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작은 도시들과 마을들이었어요. 작은 한국 지역들도 많은 러시아 마을들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더군요. 모든 동네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모든 지역 근처에 병원과 학교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리가 잘 조명되고 관리되고 있었어요. 산속 한국 마을의 영상을 봤어요. 집들은 작지만 튼튼했고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더군요. 정원에는 채소들이 줄을 맞춰 자라고 있었어요. 나이 든 분들이 밤에도 인도를 안전하게 걸었습니다. 모든 게 정돈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때 제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는 걸 발견했죠. 실제로 한국으로 이주해서 한국 농부들과 결혼한 러시아 여성들의 영상을 찾았거든요. 한 영상에는 시베리아 출신 스베틀라나라는 여자가 나왔어요. 35살 정도였고 금발에 친절한 미소를 가졌더군요. 한국 농촌 마을에서 한국인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그녀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갔어요. 아침에는 남편과 함께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채소밭을 확인했죠. 그 일이 제게 익숙해 보였어요. 어렸을 때 할머니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오후에는 스베틀라나가 가족을 위해 점심을 만들었어요. 한국 요리와 러시아 요리를 섞어서 만들었죠. 한국밥에 러시아식 고기와 채소를 곁들였어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먹으며 한국어와 러시아어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남편이 아이들 숙제를 도와줬죠. 스베틀라나는 이웃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옷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그 삶이 평범해 보였어요. 바쁘지만 편안했죠.
힘든 일이지만 목적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스베틀라나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얼굴이 편안하고 평화로웠어요. 웃을 때는 눈까지 웃었죠. 아이들을 안을 때는 사랑이 진짜이고 분명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더 많이 봤어요. 각각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은 러시아 여성들을 보여줬죠. 어떤 이들은 서울 식당에서 일했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남편의 작은 사업을 도왔어요.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았어요. 존중받고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한국 사람들은 이런 러시아 여성들을 친절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대했어요. 한국 아이들이 한국 혼혈 아이들과 아무 문제 없이 놀았죠. 한국 이웃들이 러시아 아내들을 동네 행사와 축하에 초대했습니다. 중요한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절망감 때문에 러시아 여성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 여성들이 자신들, 공동체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을 진심으로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았거든요. 러시아 여성들은 강하고 근면하며 가족에게 충실하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이런 특성들은 한국 문화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하는 실용적인 것들도 알게 됐어요. 서울의 많은 표지판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쓰여 있었어요. 러시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해서 러시아어 표지판이 있는 지역도 있더군요. 한국 병원들에는 번역 서비스가 있었어요. 한국 학교들은 외국인 아내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을 제공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배우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거 지원, 직업 훈련, 문화 교육을 제공했죠. 한국은 외국인 아내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냥 내던지는 게 아니었어요. 적극적으로 성공하도록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한 배우자는 한국인이고 다른 배우자는 다른 나라 출신인 가정들이었죠. 한국 정부는 이런 가정들을 특별한 프로그램과 자원으로 지원했어요. 완전한 동화를 요구하는 대신 문화적 다양성을 축하했습니다. 이는 제가 새로운 한국 생활을 구축하면서도 러시아 정체성의 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한국 가족을 위해 러시아 음식을 만들 수 있었죠. 한국 아이들에게 러시아 노래를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한국 명절에 러시아 전통을 나눌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인으로 있는 것과 한국인이 되는 것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었어요. 둘 다 될 수 있었습니다. 추운 아파트에 앉아서 한국 집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의 따뜻한 영상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하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멀고 낯선 개념이 아니었어요. 진짜 가능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희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빅토르가 떠난 후 처음으로 다른 미래를 그려보기 시작했죠. 깨끗하고 안전한 마을에서 살아가는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친절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모습도 그렸습니다. 상호 존중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새로운 삶을 그려봤어요.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진짜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을 찾는 꿈을 꿨어요. 어쩌면 그곳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곳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제가 가야 할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여성들을 대하는 제 마음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남편과 텅 빈 미래 때문에 울면서 제 사무실에 오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몇 달 전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아니에요. 그 멀고 이상하며 이해할 수 없었던 곳 말이 아니라요. 진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가깝고 가능하며 희망으로 가득한 한국말이에요. 지난주에 엘레나라는 젊은 엄마가 저를 찾아왔어요. 28살이었고 3살 딸이 있더군요. 남편이 6개월 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엘레나는 절망적이었어요. 일자리도 돈도 갈 곳도 없었죠. 아파트가 너무 춥고 습해서 딸이 자꾸 아팠어요. 제 노트북에 모아둔 영상들을 엘레나에게 보여줬어요. 한국 마을에서 따뜻하고 깨끗한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러시아 엄마들의 영상이었죠. 한국 혼혈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터에서 행복하게 노는 한국 학교들의 영상도 있었습니다. 엘레나가 눈을 크게 뜨고 봤어요. 자신과 같은 러시아 여성들이 그들을 환영하는 나라에서 좋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본 거죠. 영상이 끝났을 때 엘레나가 저를 봤는데 그 얼굴에서 전에 본 적 없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파일을 꺼냈어요. 안에는 몇 달 동안 모아둔 모든 서류들이 있었죠. 한국 이주에 대한 정보였어요. 여권 신청서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편을 찾도록 도와주는 단체들의 연락처도 있었어요. 엘레나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읽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흘 후 그녀가 전화를 했어요. 여권을 신청하고 자신을 후원해줄 한국 가정을 찾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였죠. 이런 일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여성들이 상처받고 무서워하며 저를 찾아와요. 손에 서류를 들고 마음의 결의를 품고 떠나갑니다. 저는 삶을 바꾸는 사람이 됐어요. 돈이나 음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주는 거죠. 꿈을 줍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줘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 밤 텅 빈 아파트에 돌아와서 노트북에 같은 사진들을 봅니다. 한국 집에 있는 러시아 여성들이죠. 러시아 아내들을 환영하는 한국 가족들도 보고요. 러시아 엄마들과 노는 한국 아이들도 봐요. 무료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이고 감사합니다는 감사합니다더군요.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매일 연습하고 있습니다. 적은 월급에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여권 신청하고 지원 과정 비용을 내기에는 충분해요. 가장 중요한 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러시아 여성들과 한국 가정들을 연결해주는 단체를 통해 김준호라는 남자와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서울 근처 산골 마을에 사는 40살 농부입니다. 그의 편지는 친절하고 정직해요. 나이 든 부모님을 돌보고 채소 농장을 관리하는 일상에 대해서요.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아내를 원한다고 쓰죠. 젊고 아름다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충실하고 책임감 있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런 건 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이미 가진 것들이죠. 답장에서는 여성들을 돕는 제 일에 대해서요. 평화로운 집을 갖고 싶다는 꿈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는 아이들을 가지고 싶다는 꿈에 대해 쓰죠. 빅토르에 대해서는 쓰지 않아요. 그 아픔은 아직 너무 생생하고 사적인 것이거든요. 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은 써요. 김준호가 격려와 질문이 담긴 답장을 보내줘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가족 생활에 대한 생각을 알고 싶어 해요. 그의 질문들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게 만들어요. 빅토르와 함께였던 예전의 저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될 수 있는 제 모습을 말이에요.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걸을 때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깨진 창문들과 벗겨진 페인트를 보면 잘 관리된 집들이 있는 한국 마을들을 떠올려요. 길모퉁이에서 구걸하는 여성들을 보면 외국인 아내들이 일자리와 주거지를 찾도록 도와주는 한국 프로그램들을 생각하죠. 더럽고 위험한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보면 깨끗한 교실과 자상한 선생님들이 있는 한국 학교들을 떠올립니다. 러시아에서 도망치는 건 아니에요. 러시아는 항상 제 일부가 될 거거든요. 하지만 더 나은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제 가치관과 꿈에 맞는 것을 향해서요. 한국은 안정을 의미해요. 한국은 기회를 뜻하죠. 한국은 근면과 가족에 대한 충성심에 대한 존중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생존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건설할 기회를 뜻해요. 내일 여권 신청서를 제출할 거예요. 다음 달에 모든 게 잘 되면 한국을 방문해서 김준호를 직접 만날 비자를 신청할 거입니다. 무서워요. 하지만 빅토르가 사라진 후 느꼈던 그 절망적인 두려움은 아니에요. 설레는 두려움이에요. 멋진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 때 느끼는 그런 두려움 말이에요. 이 전쟁이 마침내 끝나면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많은 비행기들이 날 거예요. 러시아 여성들이 꿈과 결의를 품고 새로운 삶을 향해 그 비행기들을 가득 채울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 비행기 중 하나에 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착륙할 때, 한국의 산들을 보고 한국의 공기를 맡을 때, 제 진짜 이야기가 마침내 시작될 거라고 믿어요. 전쟁 미망인 아나스타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한 여자 아나스타샤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새로운 집을 찾은 아나스타샤의 이야기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버튼 하나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큰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